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월 14일이고 예, 화요일이네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보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도 뭐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내일 아마 오전 중에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뭐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국회에서 있었던 내란 조사 특위에서 나온 새로운 어떤 정보들, 제 눈에 띄는 거, 그걸 정리를 하고 왜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됐는가라는 또 국제 정세적인 부분에 대한 맥락에 대한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죠. 공수처에서 영장 집행조 관제 출입 허가 받아. 이것은 이제 52 경비단인가? 예, 55 수방사의 55 경비단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 곳. 그곳에서 이제 지나가겠다. 문을 열어달라. 뭐 그 오케이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게 이제 임박했다는 이야기고, 또 경찰, 뭐 기동대 이런 데겠죠. 새벽 4시부터 관제 앞에 기동대 배치한다. 이것은 이제 교통정리, 주변 단속 이런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시위나 집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이 임박했다는 것으로 보이고, 체포조는 지금 한 1,000명 정도 동원될 것으로 보이죠. 주로 형사들. 서울과 경기권에. 거기는 서울에서 내일이 평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과천에 모여서 가는 게 아니고 서울 모처에서 모여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내일이 좀 임박하다. 내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체포조는 규모가 1,000명 정도 넘을 듯하다.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장기전에도 대비한다. 자,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2박 3일 정도까지 고려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폭넓게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지금 경호처 내부가 상당히 와해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경호처 병력 한 200명 정도 동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휴가를 내고 빠져나온 사람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내부의 사기도 저하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서 강성분자들이 뭐 총기를 사용한다든지 흥분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반드시 피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상황이 많이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김성우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됐어요. 그래서 가면은 내일 얘가 지금 지휘부잖아요. 얘기를 바로 체포할 수도 있고, 그 밑에 이강호 경호본부장도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충성파로 전체를 지금 주도하고 있거든요, 경호처를.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체포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손쉽지 않을까. 자, 윤석열이 빠져나간다는 부분, 몇몇 경호관을 대동하고, 자, 그렇게 될 때는 해외로 도피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낮기 때문에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크게 다르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다.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것을 방향을 잡았으려면 이미 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지자들 또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국민의힘 이런 정당을 위해서 상당히 좀 자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기를 오히려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48시간 동안 체포할 수 있으니까 바로 구속영장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은 뭐 강력한 경찰력을 사전에 동원을 해서 교통정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을 잡을 때는 상당히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뭐 수갑을 채운다든지 뭐 이런 것은 불필요한 자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예. 또 하나 계속 이제 궁지로 몰리는 게, 자, 오늘 원래 출석하기로 했었죠.
예, 그래서 뭐 거의 요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제는 뭐 여러분도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대로 하겠다,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것도 좀 더 거짓이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네. 그래서 여론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궁지로 몰렸다는 게 이제 느껴진다. 예. 자, 오늘 출석하기로 해놓고 안 했죠.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기 이제 몇 개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 측에서 몇 개 시비를 걸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계선 이번에 국회 추천 몫으로 민주당 추천 몫으로 들어간 헌법재판관입니다. 그게 기피 신청을 했어요. 신랑의 전력을 들어서 자 거기에 대해서 7명의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이 이제 심사숙고를 했고 7명 저는 찬성해서 윤 변호인 측의 요구 조건은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도 기각했다. 자, 이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할 때도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일을 이틀을 같이 잡은 거잖아요. 오늘하고 14일하고 내일 모레 16일하고 16일부터는 바로 발동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카드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자, 카드 하나를 사라지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 뭐 페인트 모션을 썼지만 헌법재판소에 강경한 입장이 나오고 또 그것이 헌법재판관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큰 분위기는 기울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내일은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압도적인 경찰력을 동원해서 분쟁 없이 물리적 충돌 없이 부드럽고 우아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게 그러면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저기 국회 내용을 보니까 내각조사 특위인가요? 예, 보니까 이거 구글 어스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국내 뭐 이렇게 카카오맵이나 이런 데서는 보여주지 않는 거죠. 예, 뭐 전 지구상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 문제 삼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른쪽에 노란 동그라미가 현재 대통령 관저입니다. 이 옛날에는 외교부 장관 관저였죠. 예, 공관. 그 왼쪽 밑에 있는 조그만 게 국방장관 공간인데 이 두 개가 크게 달라요. 크기가 이 밑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법원장 공간이 있고요. 저 위에 보면 합동참모의장 공간도 있어요. 이 동네가 관저 동네예요. 그러니까. 자, 외교부 장관 공간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외국 대사를 접견한다거나 아니면 뭐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잦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좀 큰 것 같고 국방장관은 그럴 부분은 좀 적죠 아무래도.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금 이제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비어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비어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 나왔어요. 윤건영 의원 쪽에서 거기가 지금 경호처에서 임시 숙소로 쓰고 있다. 국방부 장관 공간을.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인물은 현재 국방부 장관 대행이죠. 그리고 뒤에 군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기 출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방송에 다 잡히는 걸 알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군 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느냐 했더니 국방장관 대행은 모른다. 그래서 윤건영이 이 말을 한 것입니다. 1층 거실에 매트리스를 깔고 경호원들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공간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순간적으로 저 뒤에 있는 장성들이죠, 전부 다 장성들의 표정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짧은 순간이지만 자 이것은 자 그들이 이번 내란 사태에 뭐라고 할까 행동 대원으로 활용된 거잖아요. 제 말이 딱 맞아요. 행동 대원으로 활용된 거예요. 거기다가 북한의 위협을 팔아서 그죠? 그런데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시는 경호처라는 곳에서 몸으로 때우는 것은 국방부에서 다 하는 거고 이번에도 군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면은 내란죄는 법이 일반법보다 훨씬 더 강해요.
뭐 여기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감방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될지 몰라요. 이 많은 장성들이. 네. 그래서 영광급이 제보를 많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적체가 해소될 소재가 지금 많이 보이거든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려먹을 때 우리를 다 부려먹더니 우리의 자존심마저 지켜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고위 장성들의 표정이 흔들린 겁니다. 그것을 국방부 장관 대행은 모르고 있다. 그러면 경호처보다 국방부가 못하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안하무인으로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법까지 어겨가면서. 근데 국방부는 애써 눈치 다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또 자기들 스스로 살기 위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군이 엄청나게 언짢았으리라고 봅니다. 이 사건으로. 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민주당의 김성원 의원 쪽에서 준비한 자료인데 상당히 요긴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들이. 이런 일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석의 여지는 다르겠죠. 이건 조사하면 나오겠죠. 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6월 중순경에도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건, 이진우 다 아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들이죠. 자, 여인형은 방첩사령관이고 곽종건은 특전사령관이고 이진우는 수방사사령관이고 이번 주요 병력 동원한 그곳이잖아요. 다. 예. 및 합동참모본부 차장 강호필 그때는 합동참모본부 차장이었고 지금은 지상작전사령관입니다. 육군의 가장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 병력들 옛날에 군단 몇 개를 다 묶어놓은 거죠. 지작사령관이. 자 이렇게 했다가 지작사령관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해놓고. 예. 자 그리고 김용현도 사실 이제 처음에 지금 앞뒤 맥락을 봤을 때는 경호처장으로 있을 때 같은 거 충암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그때 작년 2023년 12월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본격화된 것은 2024년 2, 3월경부터 제가 거기에 대한 제 논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것 같거든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난 도망갈 곳이 없다. 이거 해야 되겠다. 그때 김용현이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틀을 다 짜고 국방장관으로 갔다. 왜? 군이 움직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게 동의하고 호응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차장을 지상작전사령관으로 또 보냈다. 그래서 현재 지상작전사령관이 움직인 부분은 강원도 양구군청에 군이 투입된 거. 그래서 뭐 계엄 하에서 뭐 민군 뭐 합동 뭘 만들어야 된다. 제가 그까지 구체적인 전문 용어까지 찾아보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것이다. CCTV 총 들고 들어오는 거 포착되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오늘 얼마 부리는 걸 봤는데 이쪽에서 야당 쪽 민주당 쪽에서 지적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양구만 오냐? 옆에 인제나 다 전방 지역에도 군에 그 해당 지역에 사단에서 헌병대가 다 왔었어야지 왜 양구만 왔냐? 이거는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작사도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틱하게 뭐 국회의사당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서 그렇지. 양구에서 포착된 그거예요. 그 뒤에 큰 움직임이 있다. 이걸로 봐서는 지작사령관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하필에 양구만 갔냐? 그건 다른 목적이 있다. 제가 추정컨대는 이겁니다. 지금 여러 번 북한에 시비를 걸어서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지 도발을 유도를 했지만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양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래야만 비상계엄령이 그래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에 목도된 그 상태로 비상계엄령이 발동이 되면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누군가가 비상계엄 중에도 북한의 어떤 공격을 유도하거나 내지는 자작극이라도 부려서 북한의 공격이 있는 것으로 전 국민이 믿게 만드는 수단이 필요했다. 저는 그게 양구랑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출동했다 하는데 그렇다면 옆에 인제나 뭐 정선이나 강원도 다른 지역에도 다 나왔어야 돼요. 헌병대가. 사단장이 혼자 판단해서 온 거면. 즉 이것은 그 사단장은 특별히 다른 임무를 맡고 있다. 이건 조사하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고리가 딱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4명이 대통령한테 충성을 당하는 장군이다. 자, 이게 6월이고 한 2, 3월 달부터 본격화된 것이고 말은 처음 나온 것은 23년 말부터 나왔다. 예, 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도권에 있는 부대도 2, 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된다.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에서 5천 명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자, 이건 뭐와 거의 일치하느냐면은 박근혜 때 조현천이 계엄령 계획을 짰을 때 거기 출동 부대들 보면은 그때 기계 보병사단하고 기동사단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정도 병력이 됐을 거예요. 자, 그 정도 스케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특전사, 수방사 이거는 특수부대 쪽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관할권 안에 있고 한미연합사에 와는 거리가 좀 있는, 예, 대통령이 재량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 결국 이것만 이제 준비가 된 상황이고, 자, 지작사도 그럼 다른 큰 움직임이 있었느냐?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뭐 다른 어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행동을 벌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1군단에 있는 제 2기갑위단이죠. 그 1기갑위단장이 휴가를 내고 1군단장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고 노상원이 주재한 그 안산의 맥도날드 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리고 병력을 동원했을 탱크를 동원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지작사에 있는 기동사단이나 여타 보병사단들의 동원이 용이했다고 했다면은 굳이 이 기갑위단장을 휴가를 내게 해서 그게 참석시키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예.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양구군청에 온 사단장도 노상원 계열의 포섭이 된 사람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2기갑위단장처럼.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작사령관은 되게 말도 못하고 되게 애매한 입장에 처해져 있다. 의혹이 다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가 발을 깊게 담근 건 맞다. 자기는 하고 싶었으나 밑에 부하들이 말을 안 들었을 수가 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수방사나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이 태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긋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벌어졌을 수가 있어요. 지작사에도 사령관 마음과는 다르게. 저는 이게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이룬 민주주의의 과실을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따먹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젊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20, 30대 여성들이 깨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그들에 전달되고 또 사회 시스템, 교육 시스템에 스며들지 않았다면은 그 20, 30대가 젊은이들이 깨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깨어나요. 그 똑같은 일이 군에서 발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의 성과물, 그 과실을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땄다. 그 혜택을 크게 봤다. 지금이 70년대, 80년대 같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비상계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지금 희한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더 한번 확인하게 해줘요. 우리 정체성을. 민주주의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 새는구나. 정치 세력은 견제가 없이는 확실히 부패하는구나.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의 이번 행동은 아픔이 좀 있긴 하지만 대단한 마중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작사 부분도 보면 이게 이제 김용현이 한 이야기인데 계엄이 해제가 되고 나서 그의 노란 하이라이트를 읽어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주는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예, 이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다.
자, 지작사 역할이 뭐였을까? 자, 이걸 봐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작사는 지작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계엄령 하에서 전 지역을 장악하려면은 거기에 지작사 소속의 부대들이 가서 계엄이라고 분소라고 할까 이런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덩치가 크니까 거기 더하기 양구 쪽을 세심 살펴봐야 되겠죠. 그건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작사 사령관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다 나올 수 있게 돼 있다. 이미 그것이 자작극일 수도 있고 북한에 대한 또 다른 어떤 도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이 우리의 어떤 찝쩍거림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자작극의 냄새가 강하게 나요. 제 추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구 왜 그랬을까? 자, 계엄령 하에서 초동 대치로 일반적으로 매뉴얼대로 했던 거다. 그러면 왜 그 주위에 있는 인접한 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자, 그리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에서 이 민군복을 가지고 모의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거 좀 재미있는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들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계엄 선포 후에 용산에 이게 12월 6일 비상계엄이 12월 3일이죠. 자, 그 성공했다고 보고 장어, 민물장어입니다. 비싼 겁니다. 그래서 56kg을 주문했대요. 그게 12월 6일 날 도착이 했대요. 자, 관련 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최대 160인분이다. 자, 이거는 수고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갈라먹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장어 파티를 하면 술 한 잔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고급 안주거든요. 되게. 예. 자, 그러면 이 파티에 초대하려고 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계엄 성공 잔치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일단 배달지는 대통령실이니까 그다음 뭐 다시 안가로 가든지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국회의사당과 나라를 전체를 접수를 하고 파티를 하려고 했고 그 파티에 예상되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쭉 흐름을 봤으면 국무위원들 다 포함이고 군의 공신들 다 불러 모아야 될 거잖아요. 그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5일날 배송을 5일날 배송을 해서 6일날 반드시 도착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 6일은 음력 11월 6일이고 갑진일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에 갑진년인 건 아시죠? 용의 해고 갑진일 그 중에 용의 날이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용산이고 지금 천공은 윤석열을 용으로 생각하고 있죠. 카톨릭 한 신부는 용이 아니라 이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 그래서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게. 자, 파티의 규모는 저 정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국회에 질문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장했던 모든 장성들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당연히 포함이고 그 밑에 차관, 청장, 처장들까지 다 긁어 모아도 160인이 될지 모르겠어요. 160인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 참고 자료가 준비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외교적 맥락에서 윤석열이 구속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계엄령 이후로 국내 정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지만 주로 외부 내용들, 남북 문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우크라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서 윤석열이 금년 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사이에 가을 겨울에 큰 한반도에서 긴장을 강화시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결국 계엄령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저는 계엄령이 결과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긴장을 초래하게 되면 전쟁이 되거나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하는 행태를 봤을 때 5년짜리 대통령으로 마치겠다라는 행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국내 뉴스를 봄에 있어가지고 외국의 흐름에서 다 읽히는 내용들을 국내에서는 깜깜이가 장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제가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우리 총선 날 기시다를 불렀어요, 미국으로.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를 논하자고 해요. 즉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에서 윤석열이 피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기시다를 불러서 한국 문제까지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공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자, 이번에 비상계엄을 맞아서 미국이 외교적인 언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제가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지요. 이런 것은 엄청나게 윤석열의 뺨따구를 때리는 일이에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까불지 마라 이런 거거든요. 자, 이때는 이미 윤석열이 계엄의 준비가 들어갔을 때예요. 그리고 국내 국회의원들 민주당 쪽에서 한 3월경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제보가 있다고. 예, 진중권을 위시한 많은 평론가들이 무시했죠.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 바보 취급했죠. 언론에서도. 어떻게 결국 드러났습니까? 사실이었잖아요. 자, 이때부터 저는 미국은 이미 알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계속 견제를 했다고 봐요. 게다가 기시다와 윤석열이 일본과 한국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들면서 이것을 해쳐놓은 거예요. 왜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바이든이 주도해서 중국에 대응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의 생각을 달리하면서 자기들끼리 짝짝꿍을 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중에 물론 일본이 형님 노릇 하려고 했고요. 자, 이런 게 이제 그런 신호였고, 그 다음 6월 달이죠. 북러 포괄적 동반자 협정 체결 이런 걸 맺으면서 윤석열은 더더욱 급해진 겁니다. 자, 이걸 맺게 된 이유도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타이밍을 골랐을까? 물론 그 2023년 후반부에 이미 김정은을 연해주로 초빙해서 상당히 큰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중국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자, 그때 12월에 그래서 윤석열이 처음으로 계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국내 문제만 갖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오는 압박은 더 커요. 자, 바이든이 저런 행동을 할 때 총선 날 이 시대만 딱 불러 제꼈을 때는 아웃된 거 아니야? 자존심 엄청 상했겠죠. 푸틴은 푸틴대로 이 날짜를 골라서 응수를 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냐, 푸틴과 바이든은 이해관계가 같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기시다는 무너졌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이시바로 바뀌었죠. 이시바는 총선에서 대패했죠. 미국의 힘에 기대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어요. 즉 일본을 잘라냈어요. 윤석열로부터. 윤석열 고립됐죠. 예. 우크라이나전을 계속 수습거리면서 북한이 쿠르스크에 파병을 했다는 것으로 미국이 격노하기를 바랬지만 전체 분위기를 알고 있는 미국은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어요. 지금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 정보부하고 우리나라 국정을 하고 짝짝꿍을 해서 그 정보를 계속 확대해서 재생산하면서 퍼나르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은 관심 없어요. 미국이 관심 없는데 G7이 영국, 프랑스가 나서서 굳이 관심을 표명하겠습니까? 아니죠. 쿠르스크 파병에 대해서도 우리 쪽에서는 뭐 초창기에 얼마나 여러 가지 희한한 보도들이 나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전 언론을 다 도배를 했잖아요. 미국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알고 있었다. 끝. 한반도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빌미로 북한을 악마화하면서 북한에 시비 걸지 마라. 그래서 미국이 그런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말라고 자른 거예요. 번질까 봐. 예. 그래서 세계적인 여론이 조성이 안 된 거예요. 물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겠지만 쿠르스크잖아요. 그게 러시아 땅이거든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 자, 이래서 시도를 하고 되치기를 더 세게 당하면서 계속 구석으로 몰리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두 군데한테 압박을 동시에 받은 거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중국은 어떻게 해줄 바가 없어요, 지금. 자, 그러자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특사단이 오고 그랬고 그때 무기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더랬어요. 자, 그거랑 북한군의 파병하고 엮어서 여기서 강수를 두면서
이미 그때는 비상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남한에서 조금만 촉발시키면은 미국까지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북한을 몰아칠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미국이 애써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푸틴도 강하게 잘랐죠. 미국이 여기 호응해주지 않았어요. 윤석열 입장에 대해서. 남한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하면 러시아 모든 방법 동원해서 대응할 것. 결국 그게 발표인 거예요. 무기 지원 못했잖아요. 지금은 쿠르스크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의 소식도 또 음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석으로 몰린 거예요. 구석으로. 그래서 12월 3일이 왜 선택이 됐을까? 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더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강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양구에 들어오는 그 사단의 임무가 저는 북한이 반응 안 하니 우리가 북한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뭔가 기록을 남기려고 했겠죠. CCTV를 손을 댄 거 보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트럼프가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김정은하고 다시 만나겠다. 종전협상 바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러시아와 화해하겠다. 푸틴과 가운데 북한을 끼우고 그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얼마나 구석으로 몰렸겠어요. 이게 지금 이 보도는 11월 6일 보도거든요. 예. 트럼프가 압승한 것은 국내에서는 다 외면했죠. 계속 주문을 외웠죠. 천공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천공과 건진법사도 심지어 명태균도 트럼프가 지라고 바이든도 절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더 최악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 많이 지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트럼프 바이든 제발 죄송합니다. 해리스 제발 이기라고. 예,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자 계속 구석에 몰리는 거죠. 자 요거 한 말씀 밑에 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요때가 핵심적인 상황에 끝던 것 같거든. 민주주의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 했던 3월 18일 20일 블링컨이 왔었죠.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북한을 되게 몰아쳐 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블링컨은 북한 이야기는 북자도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윤석열이 우리 힘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난 죽는다. 요때가 야당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비상계엄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고 제가 이때까지 쭉 맥락을 봤을 때 야당의 제보 들어가는 정도면은 미국은 알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월 총선 날 그렇게 한 거예요. 본인이 적을 만들면서 총선에 뛰어든 거예요. 미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총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미국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큰 고비였다. 제가 그때 그런 느낌을 말씀을 드렸는데 돌이켜봐도 그런 확신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요 위에 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는 거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러시아의 그 콘서트장에서 테러가 있었고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의 볼티모어 항에서 이런 대형 컨테이너선이 앞에 볼티모어만을 가로지르는 다리의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일부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밖에서 조작을 당했다. 자기 힘으로 조타를 못하고 바깥에서 해킹을 당했다. 그래서 그때 사고 난 장면을 보면은 급하게 회전을 하면서 교각으로 다가가서 부딪히거든요.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이것은 진짜 언론을 타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제주항공 이야기가 현안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보면은 블랙박스가 딱 그 들이받는 2분 동안 사라졌어요. 내용이. 우리는 마지막 4분이 사라져서 고장이 나서 복구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의혹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되면 내일 체포가 뭐 저는 순조롭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큰 탈 없이.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닥쳐봐야 아는 거니까. 자, 어쨌거나 한반도에서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 여태까지 우리 근대사 이후로 우리를 어떤 지배해 왔던 그 지배청들이죠. 거기는 일본 물도 있고 미국 물도 있고 또 옛날 독재 세력과 해서 불을 축적한 무리들도 있어요. 또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의 어떤 인문학적인 분야에서 우리 사상 체계를 왜곡시키려고 시도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어요. 소위 전문가 그룹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통째로 뽑혀나갈 그런 계기가 됐고, 이것은 분명히 트럼프와 어떤 김정은의 북미 종전선언, 푸틴과의 화해, 새로운 투자 바람, 남북 소통 이런 것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각성을 하고 환기를 해요. 우리는 엄청나게 젊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 전체가. 마인드셋이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난 박근혜 때부터 해서 뭐 한 10년간에 두 번 전례가 없는 일을 벌인 거잖아요. 이러면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을 우뚝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큰 급격한 지구적 변화가 한반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일본에도 어떤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 기분으로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미야자키, 규슈의 동쪽이죠. 규모 6.9의 지진이 났고 난카이 대지진이 오나, 작년에도 규모 7점 얼마, 7에서 8 사이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난카이라고 하면은 남해라는 뜻이거든요. 그 난카이 해구가 있잖아요.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을 쭉 면하면에. 거기서 지진은 규칙적으로 발생했었어요. 어떤 기간을 두고. 근데 지금 그 기한을 초과했거든요. 근데 지진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거죠. 그래서 30년 내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70에서 80%다. 여기는 일본의 핵심 지역이 도시들이 다 있는 곳입니다. 동경하고 포함해서 고베도 들어가 있죠. 자, 30년 내에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70에서 80%고, 이건 일본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일 지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규칙적인 그 리듬을 어긋나서 조금 늘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규칙적으로 발생하느냐 그러면, 지진이 이 대륙판이 밀고 들어오면서 태평양판이 밀고 들어오면서, 제가 지금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아시아판 밑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데, 지각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처음에는 밀고 들어가더라도 이게 지진이나 해일로 지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충진이 돼서 어느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지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울컥 하면서 기어가 한 단계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진이나 화산 활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건 분명히 후지산 분화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심지어 이게 백두산 분화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두 거대한 지각층의 충돌, 마찰. 밀면 버티잖아요? 그런데 힘을 어느 정도 더 주면 푹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후지산 분화도 지금 예정된 분화 타이밍보다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지금 뭐냐면은 이 기간을 놓쳤다는 게, 이번에는 그러면 빼먹고 다음번까지 뭐 한 100년, 200년 기다려도 되느냐? 이 100년 단위예요. 다음번 100년까지 기다리는, 이번에 그냥 무사히 넘어간 거냐? 그 논리가 성립이 전혀 안 돼요. 지각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에너지는 계속 충진되고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이번에 버티는 힘이 더 셀 뿐이에요. 그런데 지각이 미는 힘을 버틸 수가 있느냐? 이것은 더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면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일부 지진학자는 다 알고 있어요. 100년에 한 번씩 날 게 예를 들어서 150년에 한 번씩 났다? 그러면 파워가 1.5배예요. 그때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발생했고 이번에 발생했잖아요. 난카이 해구에 지금 그림에서 보자면 왼쪽 편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당연히 이게 이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도 7 지진이 발생하면 아마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 이런 변화는 세계사적 변화고, 그것은 지구적 변화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구도 리듬이 있거든요. 인간의 리듬과 지구의 자연의 리듬이 일치한다. 그게 동양의 생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엎친 데 덮칠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나쁜 일은 항상 겹쳐요. 예, 자, 뭐 그건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네.